평균 이하들의 발전 로그. 평발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29.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이 책을 근데 우리가 몇 번 이제 그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책을 끝까지 이제 그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 책을 엄청 궁금해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책. 일단 오늘 29화는 네. 다이코노미 리더십을 읽을 거고, 우리가 첫 번째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책이 몇 화에서 커버가 됐었죠? 4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저희의 팟캐스트를 처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4화를 듣고 그 책의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4화를 듣고 지금 저희 요 29화를 다시 들어오면은 좀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4화는 조금 녹음이 제가 좀 원치 않게끔 돼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처음에 일단 인생을 소유하는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을 이제 커버했는데, 여기 내용이 주요는 소유, 책임, 어떤 뭐 리더십의 뭐 분산 이런 거를 약간 큰 틀에서 알려주다 보니 이제 이거에 대한 독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 조코 윌링크 이 분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책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조코도 이거 하나로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 처음엔. 근데 해보니까 역시 전달 메시지가 조금 부족했구나 해서 나온 게 또 이제 이 책인데, 사실 이 균형은 제가 계속 파동이론을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극한의 소유, 이제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이 두 명의 이 그 작가인 이제 조코 윌링크와 레이프 베빔도 이제 물론 저희 29화를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꼭 이제 4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이 책 자체가 극한의 소유라는 뜻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익스트림 오너십이지만 다 네 책임이야. 그렇지. 모든 우리 책임이야. 주위에서 모든 잘못되는 것들 모든 게 잘 되면은 솔직히 그렇지. 이 책은 읽을 필요도 없어. 근데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대부분 분석해 보니까 뭐 10중 8구는 내 책임이더라. 근데 그거를 딴 사람으로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이제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리더십 기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cover and move나 뭐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인 cover and move, 그 다음에 prioritize and execute,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게 이 책인데, 이 책 제목 자체가 너무 극한이야. 익스트림 오너십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100만 명이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맞아. 미국에서 100만 명이나 읽은 이 사람들이 이 책처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 극한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극단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야, 갑자기 극한으로 소유하라고 했더니 모두 업무를 혼자 해, 사장님이. 그렇지. 사장님이 다 책임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해서 균형인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익스트림 오너십의 마지막에도 균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챕터가 균형이야. 내가 한번 세봤는데 균형이라는 글자가 한 380개. 맞아. 그러니까 균형. 본인들도 계속 이제 균형이란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둘이 이제 같이 쓴 책이잖아. 이거 두 책 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 패러그래프에서 너무 균형이란 말이, 밸런스란 말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책을 다시 이제 출판한 출판사도 균형이란 말 말고 다른 말 없냐고, 왜 계속 균형이란 말만 하니까 이 패러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진부해지는 것 같다는데, 둘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도 균형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었대. 그래서 그냥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에서도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서도 균형이라는 걸 중요시하면서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이 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책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요 책이 나왔다는. 근데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엄청 최근에 나온 책이잖아, 그지? 이거 책을 일단 형이 나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추천했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는 어떻게 오늘, 읽었어? 오늘 일지를 남길 건데 굉장히 소중하게 남길 거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성욱이가 위주로 이제 나는 이제 요 말을 끝으로 이제 성욱이 좀 서포트하고 성욱이 흐름대로 난 따라가고 싶은데 해보고 내가 이제 음. 본 시야를 이제 내가 잘 남겨서 내가 또 나중에 또 들춰볼 수 있게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인생 12가지 그 법칙 그 네. 급이었어요. 진짜? 그 급으로 그 정도로 훌륭한 오케이. 책이었고 이것만 딱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주세요. 예. 살다 보면 회사든 군대든 학교든 내가 방금 좀 리더십적으로 좀 멋있었나? 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나 방금 좀 괜찮았지. 했을 때 자의식이 상승하는 순간이지. 근데 누구든 살면서 그건 느낍니다. 근데 우연히 리더십을 잘 발휘한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책에 나와요. 그 행동이 옳다 안 옳다가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처럼 운빨로 방금 나 좀 잘했나?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사람이 과해. 또 내가 그래서 싸웠어. 한번 대들었어. 그런데 방금 이 행동이 대든 게 적당히 대들었나? 좋은 타이밍이었나? 야, 나 방금 잘했지. 이제 이런 거가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그래서 좋았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저는 이제 뭐 자영업에다가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조금 이제 한 몇 년 정도 됐었잖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지가. 근데 이제 성욱이는 회사에서 일선에서 이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살짝 중간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근데 이제 살짝 중간에서 이제 조율하는 느낌의 중간 관리자 같은 느낌이잖아 아직도. 근데 거기서 이제 네가 이렇게 체험하고 이 책을 적용시키고 막 형 이게 돼요 이러면서 가끔씩 전화하고 할 때 너무 뿌듯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거는 그런 것도 쉐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유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게 12가지의 이제 이분법이 나오는데 이 12가지 이분법에서 회사 다니든 군대 생활이든 지금 어떤 팀이 있는 내가 말했잖아요. 두 명 이상인 팀이라고. 그렇지. 어떤 조직에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이 조직에서 보일 겁니다. 누구든. 잠깐만. 지금 문제는 실력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 리더와 또는 이 팀원과 나의 마찰에 대한 문제인가? 상사가 무능한가? 공감 간다. 부하가 무능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지. 그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가? 뭐 이렇게. 그럼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이 11번이구나. 맞아. 11번에서 어떻게 해결했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형이 항상 너 너무 재밌겠다. 회사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이거 한번 회사원들한테는 비기랑 솔직히 좀 뭔가 치트키 같은 느낌? 진짜 반칙이지.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어떤 회사는 12가지로 대부분 이분법 나뉘거든요.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지금 팀에 이거 문제다. 맨날 얘랑 싸워. 나와요. 그렇지. 아무튼 뭐 그때 이거에 웬만하면 이 조커가 정의가 내린 해결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내가 다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12 Rules for Life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저는 아직도 가끔씩 듣습니다. 심지어. 좋아. 왜냐면은 너무 책이 방대해. 근데 이게 챕터 몇치였던 것 같은데 또 거기를 또 돌아가서 보니까 없어. 이거 어디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맞아 여기였어 이러면서 이제 팟캐스트는 이제 몇 분씩 이렇게 예를 들면 유튜브나 아니면은 애플 팟캐스트는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잖아. 그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이제 너와 내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이 일상 그 이제 사례들도 같이 들으면서 책도 같이 보고 하니까 난 더 도움이 되니까 요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성욱이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 가겠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질 그렇지. 만큼 재미있고 굉장히 요약적이고 의미 있게 이번 화를 해볼 거야. 날 위해서. 저도 한번 팔로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제목은 다이코노미 리더십이고요. 이제 균형입니다. 극한의 이번엔 균형이라 보시면 돼요. 균형. 인생은 균형입니다. 너무 화를 내도 안 되고 너무 화를 안 내도 안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있고 조코 윌링크와 레이프 바비는 같은 네이비실 출신이고 이제 원을 네이비실 승리 기술로 집필 후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다이코노미 리더십을 완성시킨 두 분입니다. 조코 윌링크는 사령관이었죠. 저기 지휘관?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은 증강된 중대의
예를 들면 중대가 아니라 그 소대가 2개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팀들이 막 물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탑건 출신의 이제 교관이 여기도 나오는데 데이비드 벌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 심지어 이때 같이 일하던 해병대 출신인 탑건 출신인 데이비드 벌크도 같이 일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영입돼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증강대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UDT 실. 너무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두 분이고 리더십적으로 굉장히 공부와 연구가 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챕터마다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군대에서 느꼈던 일화를 바탕으로 이 리더십에 대한 답을 내리고요. 이거를 두 번째는 오케이 결론을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기본 그래서 군대에서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찾아낸 리더십의 원칙을 밝히고 두 번째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세 번째 근데도 이해 못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실전 비즈니스 어떻게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려줄게. 세 가지 나뉘어요. 군대 결론 실전 접목 실전 비즈니스 이 세 가지. 실전 비즈니스 저희 같은 이제 회사원이나 사회에서 겪는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회에서 겪는 걸 일화로 세 가지로 딱딱딱 나눠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파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파트 1이고 파트 2가 임무에서의 균형이라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들 있는 자체가 사람 대인 관계잖아.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 이제 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사회에서 이제 보통 이 임무를 하면서 이제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대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관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균형 그 이분법화된 두 가지 극단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지가 나오고 그다음 파트 2는 그 이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렇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임무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분들은 이제 공무원 생활이나 이런 공무 생활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임무를 수행할 때 이제 균형인 거고 마지막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 파트를 내 제일 자신과 좋아하는데 싸우는 거지. 그렇지. 내 자신 안에서의 균형. 내 자신 안에서 이 양분화된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이분법에서 어떻게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자의식을 보면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입니다. 서문. 전쟁을 치르며 리더십의 원칙이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몸소 경험했고 깨달았다. 전쟁을 치르며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건 진짜 무섭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극한의 예민하고 날카로움 속에서 연구했던 이 리더십 이걸 경험했던 걸 밝힌다라고 해서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래 강한 리더십의 최우선 요건은 겸손이다. 이 서문에서 대부분 일단 밝히고 싶었던 걸 대부분 밝혔었습니다. 저자가. 맞아. 겸손한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배운 수많은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서술한 저자조차도 이 많은 가르침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지금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해야 된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 저희가 팟캐스트 18번째에서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겸손에 관해서 우리가 고찰한 적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했었던 그 고뇌 뭐 자의식에서부터 시작하잖아. 어떻게 보면 겸손이. 근데 항상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의식을 먼저 이제 그 없애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이제 고찰을 이분들도 하셨구나라는 맞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파트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 16페이지. 네. 중간 아래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에서 다룬 극한의 오너십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특히 수많은 독자들이 그 원칙 덕분에 목적 달성까지 성공했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하니 내심 뿌듯했다. 그 중엔 책의 제목과 강력한 기본 원칙, 즉 극한의 오너십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잘못 이해한 분들도 덜어 있었다. 리더십은 대부분
극한보다는 균형을 요구한다. 리더는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공격적으로 이끌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통솔을 잘하되 무섭고 엄격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해되셨죠? 대립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가 나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속도를 늦춰야 되기도 하듯이. 17페이지입니다. 그 읽다가 힘들면은 저번처럼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읽고 네네. 이제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혼자 다 읽으면 오케이. 오른쪽 17페이지입니다. 네. 만약 리더가 팀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팀은 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방향을 잃고 말 것이고, 반대로 리더가 너무 의욕이 넘쳐버리면 팀 전체와 업무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권한 분산 나오죠. 권한 분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거는 좀 나눠 했는데 너무 나눠버리면 이제 나눔을 받은 이가 이탈돼 버린다. 그 이야기고, 아래 이런 식으로 이분법은 끝도 없이 이어지므로 리더들은 각자 그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균형 나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짐으로. 자, 18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쓴 목적입니다. 저도 이제 커버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리더십의 기본 원칙을 남기고자 이 책을 썼다. 그들이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굳이 피로 물들이며 이런 중대한 가르침을 다시 배우고 또다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선 팀들뿐만 아니라 그 저편에 있는 회사, 팀, 조직단체 등 임무를 수행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가 배운 리더십이 교훈이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책을 폈다. 우리가 이끌고 승리하기 위해 배운 원칙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가장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역행자라는 책을 커버했잖아. 네. 이 역행자라는 책을 커버했을 때 이 그 자청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 여기서 찾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할 거야. 맞아, 해. 여기서 해. 마지막쯤에 해. 그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살짝 미끼로 쓴 건데 결국엔 행복을 얘기한 거거든. 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 책은 리더십이라고 적고 인생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형은. 이 책은 뭐 물론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인생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고 그 인생을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느냐.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균형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도 균형도 중요하고 그 순서대로 내가 보기엔 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가는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유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이제 시점으로 이제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아니면 이 책을 진짜 관심이 생겨서 사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 책을 이제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덧붙이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20페이지 프롤로그 균형 찾기, 레이프 바빈이 쓴 부분이고, 자, 바로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자신의 업무에서 한 걸음 떨어질 줄 알아야 했다. 우리는 하급 지도부와 전방 배치된 대원들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리더십 문화가 부대 내 모든 단계의 지도부에 생겨났다. 그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고르게 조율하는 것은 리더십의 이분법의 한 예였다. 모든 리더들은 반대되는 두 개의 리더십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또 균형. 팀을 이끌 준비를 하면서도 팀원을 따라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극한의 오너십을 가지면서도 팀원에게 지휘권을 넘길 줄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이분법을 인지하고 맞은편의 리더와 균형을 맞추는 능력은 모든 단계의 리더들이 이끌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29페이지. 이분법. 균형을 이룬 극한의 오너십을 갖추기 위한 도전.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첫 책 네이비시의 승리의 기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리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주인 의식을, 즉 극한의 오너십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버렸다. 실수가 발생한다 해도 능률이 좋은 리더는 다른 일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실수의 오너십을 갖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실수를 바로잡을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한다. 즉, 이 처음에 나온 이 책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야, 누가 안 했냐? 누구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놓쳤지? 그렇지. 왜 놓쳤지? 이게 또 자기 먼저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그게 이 오너십이고 극한의 오너십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팀 또는 리더라고 해도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최고의 팀과 리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오너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 이거 내가 놓쳤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특히 성과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서로에 대한 비난과 변명만 늘어놓는 팀들과의 경쟁에서 더욱더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 성과가 안 좋은 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지.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래 이거는 이 첫 번째 책에 대한 내용이 앞에 이제 엑기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근데 너 지금 이렇게 밀출친 부분 보니까 내가 밀출친 부분 거의 똑같아. 너무 중요해서. 맞아. 첫 번째 교전 수칙은 엄호 이동하라이다. 이건 팀워크와 관련된 것인데 모든 개개인과 팀원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형이랑 나랑 이제 팀이잖아.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스튜디오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래요. 나도 그래. 형도 안동에서 오기 얼마나 힘들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도 안동 가기가 너무 힘들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장비를 해체하고 그렇지.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이 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간다는 거야. 새벽이라도.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했었고. 맞아. 그런데 난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난 못했어.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읽어서 전형적인 엄호 이동이지. 그렇지. 형이 죽게 생겼는데 형 스튜디오는 여기밖에 못 하니까 무조건 와. 아니 안동에서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엄호 이동하는 중이다.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discipline equals freedom. 이 디스플린이 자유와 가깝듯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행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규율을 세우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단련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커버 앤 무브도 자연스러워지잖아.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야 내가 무브 할 테니까 너 나 좀 커버해줘. 내가 기동할 테니까 넌 어머 사격을 해줘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그냥 걷는 것처럼. 성호이가 무빙할 때 나는 커버 사격을 하고 있고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가는 거가 이제 느껴져 피부로. 내가 안동을 가는 이유는 어떻게든 새벽이라도 가는 이유는 아래 나옵니다. 팀이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한다. 나랑 형이랑 승리하려고.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도 팀이지만 부부관계, 연인관계, 가족관계도 팀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로 너무 그러니까 당연시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나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 뭐 성욱이도 그 이제 여자친구 그다음에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이 다 커버 앤 무브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커버 앤 무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지를 못할 뿐이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이걸 명명함으로써 더욱 자기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거지. 더 해야겠다. 그렇지. 자, 두 번째 교전 수칙은 단순하게 생각하라이다. 복잡함은 혼돈과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굳이 구태여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팀원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 팀원들은 리더의 지시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근데 이거 이 4개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요것도 궁금하시면은 4화로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4화에서 우리가 이걸 길게 커버하기 때문에. 이게 된 다음에 어. 다음 거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 부분은 본인 팀장인데 내가 이해를 빠삭하게 했어. 근데 내가 막 이제 빠삭하게 한 것과 전달하는 능력은 다르거든. 아 다르지. 아침에 5분 안에 끝내야지 했는데 항상 2-30분 걸리는 분들이 계셔요. 뭐를? 이제 그런 전파를. 아 조회 같은 거. 5분만 뭐야? 미팅. 5분만 뭐야? 이해합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네네네. 지금 단순한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난 항상 초과하지 시간을? 아 어렵습니다. 네, 진짜. 근데 본인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때 문득 잠깐 멈추시고 팀원이 있다면 근데 혹시 내가 좀 기대치를 하는구나. 그때도 또. 어려워? 혹시 어려워 내 말이? 했을 때 이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이러면 진짜 쉬운 거고.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요. 뭐 이러면 이제 쉬운데요? 근데 너무 쉬운데 너무 길게 빼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팀원들과 어떤 이런 상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교전 수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행하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겨버린다. 이때 리더가 전략적 임무를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4번째 교전 수칙은 지휘권을 분산하라이다. 지휘권은 혼자서 임무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아래 분들에게도 나만큼의 지휘권을 주라는 거고, 거기서 만들어진 창의력과 어떤 실행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오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다. 부지휘관들은 전략적 임무와 상급 지휘관의 의도와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상급 지휘관은 부지휘관이 올바른 결정을 했을 거라 믿으며 격려해줘야 한다. 신뢰가 있어요.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자주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가 없는데 권한만 줬어. 그러면은 또 그 뒤에 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이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진정한 지휘권 분산, 디센트럴라이즈 커맨드가 아니지. 이거 그 있잖아. 옛날에 어렸을 때 전단지 알바라고 알아? 해본 적 있습니다 저도. 근데 내가 사장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럼 돌아다니지. 그럼 본인이 다시 타. 내가 항상 그러면 왜 아르바이트를 왜 쓰냐고. 아니 타는 김에 그냥 뿌리면 될 텐데. 너 전단지 여기 이 집에 2개 붙였지 말하면서 찾아다녀. 전단지 알바를 왜 쓰는 거야? 근데 그 이거는 이제 그 몇 번씩 얘기를 하긴 했는데 everybody leads. 모든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리더로서 이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신뢰라는 게 나는 성욱이한테 우리야 뭐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욱이를 100% 신뢰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성욱이는 이렇게 할 거라는 어떤 공유된 이런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 우리는 이미. 근데 예를 들어서 전단지 알바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전단지 알바는 리더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확실하게 뿌려줄 거라는 확실하게 공유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뭐 조카나 가족이 아들이 그렇지. 예를 들면 사장님이 전단지 알바한테 얘들아 디센트럴라이즈 커맨드라는 개념이 있다. 지휘권을 분산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전단지를 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대신에 한 집에 하나씩 뿌려야 되는데 한 집에 2개씩 뿌려가지고 너희들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육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네. 네네네. 자, 재밌는 1화네요. 네. 33페이지. 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아직 진입 안 했습니다. 이거는 1화를 어떻게 보면 압축한 걸 전달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 이거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 책을 지금 압축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33페이지. 리더들은 부하 직원과 가까이 지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될 정도로 가까워서는 또 안 된다. 어느 정도 규율과 선을 지켜야 하지만 독불 장군이 되어서도 안 된다. 리더가 자신이 속한 세계에 지나친 오너십을 가져서 팀원들이 어떤 것에도 책임이나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넘쳐 흐르는 리더의 극한의 오너십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 팀원들은 굳건한 오너십 없이 그저 상관의 지시만 수행하게 돼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성취하는 팀의 능력 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래 이 책의 목적은
리더들이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과하게 리드하겠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내려놓고 균형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에 다양한 예를 통해서 들려주면서 팀 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하 지휘 계통에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사와의 어떤 문제를 갖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진짜. 도움되지. 왜냐면 여기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일화로. 그러니까 팀원들, 부하들은 있어도 음. 솔직히 상사가 무능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사가 너무 공격적인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말이 험하지? 막 다양한 이런 이분법적으로 내가 그럼 그 위치에서 어떻게 심지어 이것도 해결할까? 있어. 상사의 상사가 날 좋아하니까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군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상사의 상사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그 상병이 날 좋아하니까 일병이 날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때부터 막 갈구기 시작한 거지. 저력하면 보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해답도 심지어 일화로 이제 넣어서 있습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파트 1.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37페이지 최후의 이분법. The Ultimate Dichotomy라고 영어로는 챕터 1이네요.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부상당한 대원이 내 손을 꽉 움켜쥐고 나를 자기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듯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의 입 근처에 귀를 갖다 댔다. 나는 어떤 말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다리에 총을 맞은 부상당한 대원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섭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뭐 말하려고 하는 걸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으려는 걸까? 그가 호흡을 가다듬고 속삭였다. 기동대장님, 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절 집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캠프 주변에서 빗자루 질이라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여기 기동대에 머물게만 해주세요. 그랬다. 그는 잃을지도 모르는 다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다. 화가 난 것도 우울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우리 기동대를 떠나야 할까봐 두려운 거였다. 여기서 굉장히 큰 전 임프레스를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봐봐요. 전쟁터에서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관통상이면 이만큼 하면 됐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파병 나가서 전쟁 나가서죠. 파병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나가서 다리를 잃을 정도의 관통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장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다리 이거 잘리면은 나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뭐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이 사람들 떨어지기가 싫은 거야. 이 정말 가족보다 뭐 이 네이비실 이런 이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이제 조코 팟캐스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게스트로 나오거나 정말 많은 그때 당시에 제대를 하면 이제 나오시지 보통. 근데 모두 하나같이 입 모아 사는 게 조코 자신도 미안하지만 와이프한테는 나는 와이프보다 가족들보다 우리 아들 딸보다 대원들이 더 소중하다. 진짜.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뭐 물론 모든 대원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끈했고 얼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전우애가 깊었는지가 멋있어. 이거를 나는 이거 실미도 봤니? 그치 막 그 저기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래. 나 청소라도 음식이라도 그렇지. 할게. 근데 이게 실미도의 이제 미국판 현실 버전이라는.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렇지. 아마 실미도도 현실 얘기지만 어쨌든. 영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 조코의 생각이고 39페이지. 네. 조코의 생각입니다. 그는 진짜 남자였다. 진짜 전우고 형제였다. 그리고 영웅이었다. 젊고 용감한 영웅. 자신의 인생보다 동료를 더 걱정하는 참된 영웅이었다. 여기서 나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나보다 동료를 더 걱정해 본 적은 있나? 심지어 나보다 가족을 더 걱정하는 경우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반성을 했고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면서 매일 목을 삼켰다. 그러나 감정을 허물어뜨릴 여유는 없었다. 나는 리더였으니까. 그에게는 굳건한 리더가 필요했다. 괜찮네. 일단 자네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내가 속삭였다. 회복하는 대로 곧장 복귀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게만 해주세요. 제발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야, 네가 이럴 수 있게 되면 곧바로 데리고 올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가야 돼. 왜냐면 수술을 해서 회복을 해야 돼. 여기서 치료받겠다. 전술 작전본부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가 전술 작전본부를 언급했다. 그거는 이제 사무적인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는 곳이죠. 잘 들어. 그런 상태로 일을 할 수는 없어. 너의 부상은 장난이 아니야.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를 해야 돼. 마약 먹어야 돼. 여기서 그런 치료는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치료받고 꼭 다시 일어서면 내가 책임지고 복귀할게. 약속할게. 진심이었다. 그가 다리를 잃든 말든 온전하기만 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데려오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기동대장님. 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무 후송 헬기에 탑승해서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급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어쩌면 그의 다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시설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데리고 품고 싶어도 리더로서 딱 팀을 벗어나게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42페이지 아래 그거 읽을 거면 여기 위에서부터 읽어줘. 대원들은부터. 응. 42페이지 하단본입니다. 최대한 함축하고 싶었어. 함축을 뭔지 알아. 해주려고. 근데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았어. 알겠습니다. 대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바쳤다. 업무 중에도 훈련 중에도 그리고 전투 중에도 바꿔 말하면 그들은 내 전부였다. 여러 방면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심지어 아내보다 자식보다 그들과 더 가깝게 지냈다. 물론 우리 가족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기동대 대원들 역시 나의 가족이었기에 그저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싶었다. 이게 조코의 생각입니다. 이해는 해요. 우리도 군대에 있어봤지만은 군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끼리. 야, 이 4시간 너랑 똥 싸는 소리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의 모르는 스토리가 없다 인생에서. 그 애들도 그 뭐야 초병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러더라고. 야, 니네 그 뭐야 둘이서 무슨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싹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군대 있으면 지낼 수밖에 없는 모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 그렇지?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 태어나서부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합니다. 이래. 그 신기한 게 그럼 지나겠구나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지, 같은 그렇지. 간식을 먹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생체 리듬이 비슷해. 얘가 아파? 나 네가 왜 아픈지 알아. 야, 그만큼 근데 우리도 그 정도인데 이 전쟁터에서는 심지어 전쟁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전우애가 깊어지고, 전쟁 영화를 봐도 딱 거기에서 이 우리가 그냥 이 평시인, 물론 뭐 우리나라는 전시지만 어쨌든 평시의 군 생활을 우리가 한 거랑 다름없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친해지는데 심지어 전쟁이 나면은 목숨이 같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전우애가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끈끈해진다는 거지. 진짜 멋있더라. 내부실 특히 멋있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내가 대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고단한 일이었다. 내 손으로 이제 그들을 위험으로 그리고 또 경악스러울 만큼 힘든 폭풍 속으로 다시 그들을 또 밀어넣어 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분된 리더십의 한 예이다. 전투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최후의 리더십의 이분법일 수도 있다. 전투 지휘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대원들을 챙길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을 총격 속으로 밀어 넣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휘관은 자신이 무척 아끼는 대원들을 이룰 수도 있는 전술과 전략을 이행해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기 가면 죽을 확률이 80%가 되는 곳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가족과 보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존재를. 다음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오케이. 자,
이거는 실전 비즈니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네. 실전 비즈니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관리 매니저가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했다. 그는 채굴 작업장 5곳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땅에서 원자재를 이제 끌어올려서 시장에 상품으로 파는 작업을 담당을 했다. 나는 간단한 사업이었다. 생산 비용이 이제 저렴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나 원자재 비용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생계 수단을 이제 한데 모여 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몇 시간 동안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루나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 작업자들 아니면 여기는 안 돌아가요. 지역관리 매니저가 다소 공격적으로 받아쳤다. 이제 상황은 이제 여기서 리더십 체크를 하러 딱 갔는데, 그치, 왜냐면 그 에슐런 프런트 자체가 이 조코랑 레이프 베빈이 이제 창업한 이 회사 자체가 자신들이 배운 리더십 이 경험과 이 지혜, 이 스킬들을 바탕으로 현장 일선에서부터 최고 이제 뭐 CEO나 뭐 이렇게 회장님들까지 이렇게 그냥 이제 경영 자문을 해주는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기 때문에 요 진단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주고 그냥 보통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문제가 잘 나가는 회사에서도 그냥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의뢰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보통 이 두 사람이 파견되는 회사는 이 잘 나가던 회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거야. 근데 보통 성욱이가 이제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딱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현장에서 바로 회장님한테 의뢰를 받아도 바로 제일 밑에 현장으로 가더라고. 현장에서부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제 직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광산 업체, 이 채굴 업체의 현장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역 관리 그 매니저를 또 진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역 관리 매니저는 내가 작업자들의 노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했다. 나는 그의 관점에서 관찰했다. 그가 옳았다. 나는 남자 또는 여자 작업자가 이 광산에서 매일 뭐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태도로 미루어 볼 땐 그는 분명 나를 그의 사업적인 문제를 고쳐주려고 상하탑에서 온 아는 체나 하는 업체의 인간들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마디 지금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그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업체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8달 전 그가 관리하던 광산 중 하나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6개가 아니라 5개의 광산이 이제 감독을 해야 했다. 생산비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광산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 광산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지역관리 매니저는 작업자의 4분의 1을 해고하지 않고 다른 광산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었는데 그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더 이제 다른 데로 분산 배치했다는 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그 리더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이제 함께 가려고 하는 분이시니까. 그 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죠. 회사에서는 이거 맞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무광산에다가 이제 골고루 이제 충원해버리면 어차피 또 생산력이 증대될 거니까 제발 이 사람을 자르지 말고 분산 배치하게 해달라. 그러나 그런 결정의 이유는 매니저가 진정으로 작업자들을 깊게 생각하고 신경 썼기 때문이었다. 그는 3대째 이어지는 광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작업의 고충을 잘 알았다. 그러니까 작업의 가업이니까 아버지도 사람들을 함부로 안 쳐냈었고 할아버지도 사람들을 함부로 안 쳐냈었는데 내가 지금 3대째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쳐내. 정이 그렇게 깊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감이 책임감을 깊게 이제 통감하고 있는 분이지. 그렇죠. 60페이지입니다. 저들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기술자들이죠. 저들 중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굴착기에 있는 미겔 좀 보세요. 저 사람은 제가 본 기술자 중에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가 유리창 밖에 육중한 굴착기가 커다란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지런히 옮기는 모습을 가리켰다. 그렇네요.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굴착기를 다루는군요. 잘하시네요. 내가 매니저에게 말했다. 그거 아세요? 저 사람은 그냥 대단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심지어 좋은 남자예요. 아내도 있고요. 아이도 넷이나 있어요. 아이들이 참 착해요.
아, 가정적인가 보군요. 완전히요. 정말 완전히. 자, 그럼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수치를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숙명이지. 컨설팅 회사에서 음, 일하니까. 폐쇄한 광산의 인력이 충원되어 남은 광산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작업자가 너무 많다는 걸 매니저도 인지는 했고 그가 관리하는 5개의 광산 작업장들은 이윤을 충분히 못 가져갔다. 61페이지입니다. 저 밖에 많은 사람이 근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저님이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또 믿고 있죠. 옳은 결정이라는 거는 날 안 자르겠지. 계속 직장을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융자금을 갚을지 식탁 위에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사다 놓을 수 있을지 등과 같은 결정들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죠. 저도 해봤어요.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어떤 임무를 할지, 어떤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지휘관으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지와 같은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대원들을 제 친구이자 형제인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험에 처하게 했어요. 게다가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죠. 이 말은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지역관리 매니저는 이제야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와 내가 연결되었다. 릴레이션십이 빌딩됐네요. 릴레이션십. 예. 먼저 이제 관계 형성. 그렇죠. 예. 이제 드디어 관계됐어. 이제 마인부 합체됐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매니저는 그 뭐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경영 컨설팅에서 수치나 보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 조코가 마음을 터놓고 나도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그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당신을 지지한다. 겪어봤다. 그렇지. 나도 거기 있어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매니저님은 리더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뒤따르죠. 군대에서는 이를 명령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내 지시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감이죠. 내비실 팀에서 저는 대원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여기서 매니저님은 작업자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 있어요.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매니저님이 앞으로도 계속 월급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야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또 매니저님은 직원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죠. 저 역시 제 대원들을 신경 많이 썼어요. 그들은 제 전부였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이것이 리더십의 이분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뭐가요?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로서 팀원 개개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잘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리더는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밀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군부대의 지휘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위험 요소인들로부터 부대원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만 하면 그 부대가 임무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가 수긍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 팀원은 쳐낼 땐 쳐내야 되는데 이 임무 수행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눈 감고 숨겨주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팀원이 다 같이 죽을 수 다 있어. 같이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일 예방 차원에서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미안해.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그러면 또 언제 보내야 되나?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이런 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어디까지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고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켜주고 해야 되냐도 이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건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몇몇 작업자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만일 매니저님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강사도 뭐 문을 닫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그가 말을 흐렸다. 다른 명백한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를 자르겠죠 회사가. 정확해요. 내가 동의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더 나은 것은 어떤 걸까요? 광산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매니저님만큼 팀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관리자 자리에 와서 다른 작업자들을 대신 해고해버리고 비용을 낮추는 걸까요? 이게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매니저님이 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매니저님은 누구도 돕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직을 이끄는 것도 아니죠. 아니 사실 정반대예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 버리면 매니저님이 아끼는 직원들이 오히려 힘들어져요. 지금 돕기는커녕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이분법입니다.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때때로 그들을 아프게도 해야 합니다. 가장 아래입니다. 썩 내키지 않아 했지만 그는 어쨌든 결국 내 뜻을 받아들였다. 2주가 지난 뒤 지역관리 매니저는 약 80명을 조직에서 내보냈다. 정말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는 조직을 이끌어야 했다. 비용 절감 덕분에 광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그 후에도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내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한 길 위에 올라섰다. 매니저는 이제 리더십의 이분법 중 가장 어려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리더는 팀원을 돌보는 동시에 임무를 완수까지 해야 된다. 아래 이 상반된 두 가지 요소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느 쪽이든 실패하게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베스트는 뭐였냐면은 뭐 예를 들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내주책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을 교육해서 뭐 이제 향상성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장비의 효율성들을 이제 어떻게 높여올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다 써보고도 안 되면 결국에는 최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지. 직원들을 보내야 한다. 왜냐면은 Y잖아. Y 결국에는. 왜냐면은 광산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이 직원들 말고도 수백 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리더로서 이 광산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Y를 갖고 나서는 그러면은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프지만 자기의 자식들과 가족들처럼 생각하는 직원들이지만 보내줄 때는 내보내야 된다는 것. 이 어떻게 보면은 조코가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이제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끼는 대원들이지만 그래도 대원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도 그게 임무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게 뭐 조코 같은 경우 미국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 지금 육군 장병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지켜주신 소방관 뭐 경찰 공무원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 Y 국토방위잖아 어떻게 보면 그 Y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직원들이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건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챕터 1 궁극의 이분법이었던 어려운 것입니다. 거죠. 네. 그래서 궁극이란 말을 붙인 것 같아. 궁극이란 말 붙이기가 좀 힘들잖아, 사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떤 팀에서 사람이 좋아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 사람이 계속 성과가 저 성과야. 근데 이 팀 전체 성과가 그러니까 낮아져 지표가. 근데 맨날 소주 한잔 하면서 이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는 거지 나한테. 제가 애들을 키우는데요 팀장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팀장은 얘를 자꾸 감싸주고 숨겨주는 거지. 그러면 이 팀원 하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옆에 있는 팀원들이 다 죽는다. 거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리더는. 자 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챕터네요. 모든 것에 주인 의식을 지니되 권한은 주자. 영어로 own it all but empower others.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군대에서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익스트림 오너십이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유하라는 거잖아. 모든 것을 소유하되 그러니까 익스트림 오너십과의 어떻게 보면은 반대야. 항상 익스트림 오너십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소유해야 돼. 예를 들면 너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너의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이렇게 바꾸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와 또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decentralized commands. 권한을 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게끔 그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야 되는데 또 내가 다 소유를 하라네. 이게 뭐야? 거기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 챕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조코 파트죠? 잠시만. 네, 조코 파트입니다. 조코 파트. 맞아요. 네. 73페이지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전투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마음속 깊이 다졌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했다. 우리가 훌륭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임무의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했다.
조코 엄청 꼼꼼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맞아. 그 사람이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모든 걸 챙겼다라고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치. 좀 그 다이커럼이지. 너 이거 왜냐면은 했나? 자네 이거 했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매크로 매니지먼트랑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때 일일이 체크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체크를 해야 될 때는 한다는 그치. 거야. 할 줄 안다는 거지. 그렇지. 정보 요원에게 목표물 관련 정보를 전달받자마자 온 신경을 곤두세워 목표물 안팎의 루트를 확인하고 정보를 샅샅이 조사하고 돌격팀의 경로를 계획하고 돌격대를 조직까지 하고 험비에 적재할 장비를 정하고 예행 연습을 했다.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나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전부 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나는 부사관들이 자진해서 지휘권을 갖고 몇몇 임무를 이끌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좀 알아서 해줬기를 바랐다는 거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는 안 했다. 조금은 의아했다. 우리 소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선임 부사관들과 대원들, 그러니까 경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왜 안 하지? 이 조건은 싶었던 거야. 본인이 소유하고 나서 왜 안 가져가지? 이 부사관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요게 조코가 소대장 시절. 그치. 그러니까 조코가 그 아까 전에 중대장 뭐 플러스 증강된 그 부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프랑 같이 일하던 시절이 아니라 조코가 레이프를 만나기 전 3년 전, 이게 200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니까 조코가 이제는 레이프의 역할을 하고 있던 때죠. 2003년이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감독했다. 아주 미세하게 관리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네. 미세하다고 합니다. 네. 조코가 미세하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미세했을지 정말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 어느 날 아침 연합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잠재적 직접 타격인 반군 생포 및 사살 작전이 2개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작전들을 전부 내가 맡을 수는 없었다. 나는 부사관들 중 4명에게 각각 임무의 지휘권을 할당해주고 작전 계획을 짜서 각자의 병력과 자원으로 디컴플릭트하라고 지시했다. 디컴플릭트란 분쟁을 피하는 거죠. 이제 부대 간의 세부 조율을 한다는 뜻이고, 부대 간 시간대를 통합하고 상호 간에 최대한 지원 가능한 정도를 알려주면서 아군 간의 이제 아군 교전을 방지하는 디컴플릭트. 그러니까 작전 겹치지 않게 해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나에게 확인받으라고 전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작전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항상 내가 할 때보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부사관들은 오너십을 가졌다. 견고하고 전술적인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개발시키고 창의적으로 행동까지 하고 작전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오너십과 더불어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격적인 리더십과 자신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다. 한마디로 본인의 임무가 되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바랬던 게 바로 이거였다. 물론 나는 그때도 극한의 오너십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극한의 오너십은 내가 리더로서 했던 모든 일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본 철학이다. 나는 부사관들의 작전과 계획, 임무를 수행하는 태도, 임무의 성공 또는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그렇지만 나의 오너십은 분산된 지휘권과 균형을 이루었어야 했다.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그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임무를 지휘하도록 이끌었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고 확신에 찬 상태로 팀을 이끌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나눠줬어야 됐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해버리고 있었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를 했었어도 됐는데 다 하기로 한 거지, 그냥 자기가. 그러면서도 책임은 본인이 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세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조건은 책임지면 내 컨트롤까지 다 내가 미세하게 할 거야. 그렇지. 내 책임이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 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가 책임져 이런 말 있잖아. 왜 상사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 혼내면서 왜 시킨 대로 안 해?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면서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책임은 내가 지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너는 뭐 이렇게
장기를 두는 말일 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휘권을 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막상 지휘권을 분산해 놓고 신뢰를 이제 갖고 지휘권을 분산시켜 주면은 그 전에는 일단 교육이 돼 있어야겠지. 자기가 잘 교육을 시켜놓고 지휘권을 분산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준 뛰어넘는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생활에 조금만 적용을 해보면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내 사례는 아니야. 야 웃어봐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끝내나?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사단이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제가 누군가한테 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못했어요. 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 상대 보고할 때도 우섭이에게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진짜 좋은 체크하지 포인트야. 이렇게 하고 또 직원한테 가서 왜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 십상이야. 이 개념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가 내가 뭐 인사고과가 나빠져가지고 뭐 진급도 안 되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잘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오고 인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흔히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앞에만 보지 말라는 거야. 흔히 궁극적인 걸 보라는 거지. 흔한 실제 예시. 첫째, 야, 내가 너를 믿은 게 내 잘못이야. 그거는 야, 내가 너를 믿다니. 절레.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내 잘못이야라고 하지만 잘못을 상대에게 던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 내 잘못이다. 자, 두 번째. 너무 잘하는데. 두 번째. 너 뭐 하는 새끼야? 야, 너 이거는 너무 잘하는데. 뭐 하는 새끼냐? 오늘 연기가 너무 좋은가? 사라져. 공포. 뭐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작전 기획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이제 없어졌게 됐다. 어느 순간 그들의 작전 기획서는 대충 점검만 해도 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었다. 가져와 보여. 오케이. 그렇지. 이제 됐다는 거죠. 완벽한 디센트라이드 커맨드. 그러니까 지휘권 분산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휘권 분산. 모두가 리더가 된 거야. 그렇죠. 이제. 자, 이전에 부사관들이 앞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리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너무 세세했다. 모든 일에 극한의 오너십을 갖는 것이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이제 주인의식도 못 느끼고 이제 오너십을 갖지 못해버리고 당시 부사관들도 나도 그런 걸 이제 느낀 건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다 살폈던 나의 관리 방법이 너무 많은 통제를 해버려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의지력이 너무 높은데 팀장이 이것도 이거 해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거야. 하라 그래.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게 최근에 내 친구가 이제 새롭게 직장을 잡았는데 친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야 사장님이.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닫아도 돌아가긴 해. 이 일이 돌아가긴 하거든. 근데 시너지 효과는 안 나와.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자의식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든지 내가지고 최대의 그 퍼포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발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부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다음에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다. 근데 이런 게 흔히 오류 예시가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딜러야. 뭐 자동차 전시장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이 신입사원한테 이러는 거지. 뭐 좀 팀장이니까 이러는 거야. 자꾸 손님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안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여기 서 있어. 너 여기에 서 있어. 오면 딱 인사하고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기 서 있게 되는 거야. Y를 모르지. 그러면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왜 내가 여기 서 있기 싫다. 너무 덥다. 땡볕에 쓰게 하고 사장 나쁜 놈. 때려치울까. 술 먹고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Y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미세해져 정리 안 된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거. 오히려 너무- 내가 리더니까 모든 걸 혼자 다 하겠다는 모습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던 거다. 혼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테치가 되고 본인이 자의식을 점검하는 거죠. 조코가. 디테치는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 안에 세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를 3인칭 관찰자, 그쵸. 마치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떼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디테치 너무 혼자 떼어내다. 하겠다고 했었어. 분리시키다, 떼어내다. 그렇지. 음. 혼자 전부 다 처리하고 있을 때 부사관들은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려버렸다. 그런데 내가 뒤로 물러나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해버리니까 그들은 오히려 모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해버렸다. 이런 접근의 이점은 다방면에서 나타나버렸다. 먼저 내가 더는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 그랬더니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실무에서 벗어나서 전쟁터에서 해당 지역의 다른 요소들과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그 지역의 목표물과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했고 나는 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계속 자유로워지네. 더 나은 정보까지 얻어버렸어. 어. 왜? 뒤는 팀원들한테 맡겼으니까. 계속 자유로워집니다. 네. 둘째, 하나의 특정 작전에만 집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작전은 또 어떻게 서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게 가능했다. 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부사관들의 리더십 덕분에 마침내 나는 한층 더 높은 데서 작전들을 총괄할 기회가 생겼다. 이제 나는 정보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가능한 한 많은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어떻게 생포하고 죽일 건지 그 안에 내는 임무를 효율성이 수행했다. 폭발하고 있네. 비로소 나는 우리 팀 내부와 아래만 살피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위치의 업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리더 스스로 오너십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 팀원들도 오너십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내일 출근하면 내가 해야 될 거 다 나눠줘야지. 가 아니라는 거야. 또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뒤에 또 반전이 또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지휘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이비시 승리 기술을 보고 이제 지휘권 분산. 그렇지. 출근해서 야 이 책에서 그랬어. 맞아. 너 조커가 누군지 알아?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익스트림이 들어가 심지어 극한의 소유를 읽었는데 극한의 소유란 책에서 말이야. 지휘권 분산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도 너의 일이야. 야 이렇게. 내가 이거 보고서 작성해야 되잖아. 네가 해. 그렇지.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요? 지휘권 분산이 아니라 짬 센터링 때리는 건데. 짬 때리는 것과 비교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책에서 읽었어. 지휘권 분산이야 이건. 내일은 너의 일이야. 너의 일도 너의 일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뉴욕 타임즈 1위 책에서 나왔어. 100만 명이 읽었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해하지 않게끔 이제 그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는 안에서 지휘권을 분산해야 된다. 지휘권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깔려 있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 분산도 어려운데 또 거기 지휘권 분산에서 나온 책임은 또 성욱이가 지적해준 대로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지휘권 분산인데 지휘권을 분산을 했으니까 나의 일을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땀 때렸다가 잘 안 됐을 때 삐지는 거 금지. 내가 너를. 맞아. 내가 너 같은 애를. 야, 너 말고 다른 애 와. 얘 망신 주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리더로서 지휘권 분산을 계속 시도하고 있던 터라 하급 대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팀을 이끌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네이비실 부사관 중 한 대원에게 작전을 지휘하라고 임무를 줘버렸다. 자 아래 미팅과 부둣가에서의 리허설이 계속되는 동안 지휘봉을 진 선임 하사는 내가 평소에 수행했던 접근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지휘권을 줬는데 조금씩 이제 느슨해지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도 소대의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그가 소대원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할수록 소대원들은 그 이점을 더 이제 파고들려고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대가 7시에 보트 부대원들을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소대원 중 몇몇이 1분 전에 이제 극적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하기 이제 직전에. 원래는 그래서 그날 빨리 와가지고 준비를 빨리 하면은 리허설을 이제 훈련 리허설을 6번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뭐 좀 타이트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3번밖에 못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심지어 음. 이제 사복까지 겹쳐 입고 이제 아마추어 같이 이제 왔다. 음. 게다가 대원들은 실제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만 리허설을 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창의적인 그런 대비는 하지 않았다. 이제 한마디로 훈련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2주 뒤에 나는 선임하사가 굉장히 느슨하게 팀을 이끄는데도 그냥 두면서 오만한 태도를 이어갔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오너십을 갖기를 바랐고 나도 이제 그를 신뢰한다는 걸로 이제 그 사람이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 슬슬 이제 내 눈박이 나기 시작했는데 네가 알아서 나를 이제 의식해서 어련히 잘할 거다. 이제 라는 믿음을 계속 이제 주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봐봐 여기서는 지휘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선임하사니까 그가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조커 입장에서는 지휘권을 분산한 거야. 너는 이제 리더야 하면서 리더로서 너한테 권한을 준 거지. 권한을 줬는데 그러니까 선임하사 네가 이 지휘권을 가지고 오너십 익스트림 오너십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선임하사는 지휘권만 가진 거지. 그러나 속마음은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이 너무 느슨해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선임하사를 포함한 소대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소통도 전혀 하지 않았다. 지휘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선임하사니까 그가 오너십을 가지고 가야 된다만 생각을 했다. 나는 바다에서 첫 리허설을 하는 날 그 생각이 바뀌었다. 리허설 시작 시간은 6시였다. 그 말은 해군 특수전보도 부대가 6시 정각에 부두에서 출발 시간이었는데 나는 당연히 5시 반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군복을 다 갖춰 입고 이제 나타나서 보트 2대 중 나에게 할당된 이제 보트에 타 있었다. 이렇게 장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임무 수행 준비 완료. 내 보트에서 완료. 이제 팀이 2개 나눠지니까 다른 보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6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소대원들이 몰려들었다. 한 번에 대원들 둘 셋씩 군복을 엉성하게 또 걸친 채 그러니까 늦잠 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6시 정각 대원 2명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아 이건 또 와, 네. 사고죠. 왜냐면 이거 자기들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다른 부대랑 연합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군대에서는 분단위를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초단위까지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폭격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이탈됐다라고 이제 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폭격을 내려버립니다. 6시에는 니들이 여기 없어야 돼 라고 하면 오케이 6시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라고 지휘부에서 판단 내리고 거기다가 전파가 안 돼도 그냥 폭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지만 이 뭐 우리 팟캐스트를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이 군내에서의 이 시간의 중요성은 뭐 예를 들면 미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 뭐 예를 들면 진짜 30초 1분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군에서 지각을 한다는 건 솔직히 군대에서 지각은 그러니까 목숨을 그렇죠, 다른 그렇죠. 팀원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뜻으로 그렇죠. 특수부대 부대장이 우리 선임 하사에게 다가가서 리허설을 진행할 시각이라고 이제 일렀다. 그래서 선임 하사는 조금 전 대원 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조금 늦게 나와서 이제 뛰어오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대원들은 조금 군대에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게 진짜 좀 신선한 충격이긴 해. 심지어 네이비실 세계 최강 미국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네이비실 검색만 해도 멋있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대원 둘이 6시 7분에 7분이나 늦었어. 7분이나. 와 끔찍하다 진짜. 눈썹을 휘날리면서 부둣가의 통로에 도착했다. 정말 창피했다. 내 자신에게 창피하고 소대에게 창피하고 네이비실 팀에게 창피했다. 이제 아래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 소대원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수근수근. 소대원들과 대화를 들어보니까 무언가 누락된 게 분명했다. 저한테 없어요. 네가 가져온 줄 알았는데? 최악의. 지난번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거 내일 아니야. 아무도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혼란에 빠진 동안 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선임한사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조코가. 물어보고 싶지 않겠지만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물어봐야 하는 창피해서 무슨 일인가?
1인치 나일론 튜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탈하게 털어놓았다. 그 단순한 물건은 이번 임무에서 진짜 중요한 장비였다. 나는 처음엔 낙담했다가 곤혹스러워졌다가 결국에는 화가 치밀었다. 리더로서 너무 손을 놔버리고 있었다. 알겠다. 균형을 못 잡은 거지 조코도. 오케이. 너무 디센트럴라이즈 커맨드. 너무 지휘권 분산해 버린 거야. 알겠다. 일단 빨리 알아봐야겠다. 서둘러서 일단 보트 부대장하고 이야기해봐. 여부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익스트림 오너십이 나오겠지. 특유의. 선임원 사는 여러 사람에게 여분의 1인치 나일론 튜브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다. 야 혹시 1인치 튜브 그거 있냐? 이 학교에서 이게 샤프 빌리는 게 아닌데 말이야. 결국 보트 부대 대원들이 서로 묶으면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0.5인치 나일론 튜브를 여러 개 들고 왔다. 보기에 좋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안전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해결은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정보다 한참 뒤쳐져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 우리는 리허설을 이어갔고 모의 임무를 완료 후 이제 부두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장비를 풀고 캠프로 복귀한 다음 다 함께 소대 계획실로 향했다. 이제 털리러 가는 거죠. 털러 가는 건가? 소대로 돌아온 뒤 나는 훈련 작전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대원들은 장비 누락과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언급했다. 그런데 비판과 반성이 가벼웠다. 그렇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좀 군기가 풀린 거지. 이놈들 봐라. 굉장히 크게 반성할 줄 알았더니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가 끝난 후 내가 물었다. 오케이, 더 할 말 있는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조금 더 가만히 있었다. 정적이 흘렀겠네. 더 할 말 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더 없어? 그 누구도 수준 이하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나쁜 상황이었다. 나는 진작에 극한의 오너십을 지녔어야 했다. 내가 늦었다. 소대 지휘부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러니까 소대 지도부라는 거는 이제 좀 임원급들. 오케이, 내 사무실로 와. 그들 눈에 내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대원이 들어오고 난 후 야, 문 닫아. 문을 닫았다. 나는 자네들 일을 내가 다 하고 싶어. 싹 다. 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제대로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지각하는 대원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아.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절대로 누락시키지 않는 법도 알고 있어. 아주 그리고 심지어 정확하게 내가 알아. 솔직히 나는 이 소대를 이끌고 싶고 소대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이 소대를 이끄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네들이 더 나은 네이비실 대원 또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조건 흔들리는 거야. 화가 치밀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순간 이 팀은 위기를 겪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 안다는 조차도 너희들한테 밝힌다는 거. 찾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혹시 몰라서 얘기했는데 조코 우리나라 따지면 간부사관 출신이잖아. 이등병부터 그치.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교해가지고 이제 그 간부사관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소대장까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처럼 이제 뭐 이렇게 ROTC 하다가 소위로 임관해서 이제 소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대장 하기 전에 이미 십몇 년 동안 군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조코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얘기하면 진짜 다 아는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쉽죠. 군대에서 패면 돼요. 두드러 패고. 근데 이때가 아마 전쟁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 심증상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그렇게 극한적 예민한 부대면 아마 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UDT도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근데 그건 모르겠다. 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 팟캐스트에서. 근데
그 뭐야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 없어. 그래요? 누가 때린 적도 없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신병 신고식 있지. 이런 거는 뭐 하는데 예를 들면 장난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놀래킨다든지. 근데 우리나라처럼 부조리 폭력 이런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군대에서 진짜 민감한데. UDT는 내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엄청 예를 들면 상하 이런 게 확실하잖아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매체에서 접하는 뭐 팟캐스트 내가 지금 400몇 회를 들었으니까 이 UDT 아니 네이비 실 얘기는 잘 알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신병 그 신고식으로 해서 괴롭힌다든지 일부러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막 때려서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막 놀래키고 뭐 예를 들면 뭐 무시하고 이렇게. 근데 딱 한 번 이 딱 들어오면은 완전 불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레이프랑 지금 여기서 레이프가 한국어로 쓴 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프랑 이제 조코가 소대장과 중대장의 관계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대장, 중대장, 우리도 소대장이었었지만 중대장한테 당연히 뭐 합니다 하면서 꽉짝하게 하잖아. 근데 여기 조코랑 레이프는 완전 친구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와. 전투 장면에서 일단 요 밖에 나가는데도 밖에 딱 나가면 그때부터 좀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병 신고식 다 끝나면은 가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병, 2등병, 뭐 예를 들면 하사, 중사분들 보면 깍지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부러워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확실하게 할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더 공을 떨어뜨리면 끝이야. 내가 지휘권 잡을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 소대는 그 이후 다시는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평상시에 그리고 또 화를 안 내시는 분이니까 더 무서웠을 거야. 그렇지. 오너십을 너무 과하게 갖는 것과 너무 약하게 갖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즉 권한분산을 과하게 가지면 또 안 된다는 게 권한분산과 익스트림 오너십의 이분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자 기본 원칙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섬세한 관리 리더십과 간섭하지 않는 리더십은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다. 세부 사항까지 관리하는 리더는 모든 걸 하나하나 통제하고 팀원 개개인의 행동을 감독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리더는 실패한다. 자, 아까 막 얘기했죠. 나 여기 서 있어. 야, 너 업무할 때 거기 테이블 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 야, 너 화장실 갈 때 나한테 얘기하고 가.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너 저기 얘 대화할 때는 좀 그렇게 대화하지 마. 손 모양 야 뒤로 해. 뭐든 이게 야 어깨 그렇게 기울이지 마. 야 웃어. 실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수많은 행동과 더불어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사람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 이는 또한 하급 직원의 성장을 억제해버린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지시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아갈 방향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결국 자주성은 점점 옅어져 사라지고 만다. 그 밖에도 창의성과 대담한 생각, 적극적인 행동 역시 뒤이어 사라진다. 팀은 아무런 이해 없이 명령만 따르는 지시가 내려올 때만 앞으로 움직이는 자동화기기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팀은 절대로 위대할 수가 없다. 업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가진 리더는 그 반대편 영역에 있다. 그런 리더는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명확한 방향을 안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방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방임적인 태도가 내가 이제 요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요 영어 버전에서 봤거든. hands off야. 그러니까 손을 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방임적인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에서 욕 진짜 많이 먹고 해임 대신 감독님 있잖아요. 클리스만인가 그분. 아 그래? 욕 진짜 많이 먹고 위약금이 엄청나대요. 몇십억인가 그랬대요. 누가 위약금을?
우리나라가 내야 축구협회에 돼. 내야 된대. 어. 근데 너무 자유방임을 해버려서 이번에 이강인 분과 손흥민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한 그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파주인가 거주하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없대 항상. 화상회의로 한대.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가신 분인데 해외에서도 비난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이 옛날 미국 감독이었나? 대표가 그때도 욕을 많이 먹고 하셨는데 왜 그게 화상회의를 자주 했다고 나중에 뭐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 날까봐. 근데 그 뭐야 옛날부터 축구팀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관심이 많네. 없어요. 별로 없는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자유방임. 애들 풀어놔. 방목한다는 거지. 방목. hands off. 그래서 이번에 손을 떼버린다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해. 올림픽에서 이번에 될 대로 되겠지. 우리가 이제 이번에 탈락했잖아요. 축구에서는 뭐 아무튼 뭐 탈락했어? 하긴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내가 요즘 축구를 잘 안 봐가지고. 저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크리스마 감독이 너무 대서특필을 계속 몇 달 동안 했었어가지고. 또한 서로에게 간단한 지원조차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직접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에 매달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면 야 이거 왜 안 했냐? 팀장님이 저 이거 시켰어요. 저 이거 하라고 했어요. 가 되는 거지. 굉장히 수동적인.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 리더십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리더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자, 여기서 근데 되게 엄청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아래 사례를 이제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리더가 두 가지 스타일 중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걸 알려주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로 매니징 리더십. 자, 일반적으로 팀장이나 그 팀의 책임자가 마이크로 매니징 하고 있었을 때 그 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야 특징을 이제 나열해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째. 어떻게 보면 팁이네 팁. 팀원들이 진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면 안 해. 둘째, 팀원들이 어떤 그 대의적인 팀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성과가 안 좋다던가 뭐 안 좋다던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세 번째, 마이크로 매니징에 익숙한 팀은 긴급한 상황에도 총동원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야 다 모여봐. 야 이거 어떡하냐? 가 아니라 그냥 망해가는구나. 우리 침몰하고 있구나. 아유 뭐. 네 번째, 팀 내에서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이라는 건 대담하다. 소극적이라는 거지.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볼까요? 리더가 지시가 없으면 행동도 안 하는데 대담한 행동은 할 수가 없겠네. 왜냐면 팀장이 괜히 자꾸 이 사람을 누르니까. 그렇지. 다섯 번째, 팀원들이 창의력이 없어. 제시 안 해. 왜? 말하면 맨날 무시당했으니까. 야, 맞아.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얘기 들으면 뭐 내가 건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어차피 무시당하겠구나 하면은 제시를 자체를 안 하지. 그냥 이거 사람이면 마음을 다치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내내 말 안 하고. 맞아. 여섯 번째, 팀원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갇히려 있어야. 근데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네가 뭐 성욱이도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겠지만 무한하잖아. 무한해지지. 그렇지. 무한해지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지잖아. 근데 나는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하면은 너는 그때 이제 무한함을 당하는 입장이었잖아. 근데 위에 사람은 상대가 무한해하는 걸 알거든. 이 사람들 심리를 살펴보면 이 상대가 내가 이렇게 무한을 준 부하가 무한해한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이용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무한해도 돼. 자의식이 어떻게 보면 자의식 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아이고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스타일이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상이 높은 거네. 그렇지. 근데 뭐 아상이 높다 이 수준이 아니야. 자의식 괴물인 거야. 근데 이게 맞고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이게 정상적인 나의 팀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멋있는 리더는 이거 어떻습니까? 잠깐만
메모장 좀 꺼낼게. 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조코가 얘기한 스타일 중에 어. 그 뭐야 그 스킬 중에 하나야. 그게. 메모하고 그다음에 부하가 얘기할 때는 항상 메모장을 들고 그치, 있다고 하더라고. 메모하고 적은 다음에 야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그리고 상부에다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치켜 올려줘야 배려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봐봐 성호가 우리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지금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자의식이 너무 높아져서 괴물이 되어 버린 사람들은 이게 맞고 내가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래야 얘 하나를 내가 흔한 말로 조져놔야. 아주 그렇지, 나한테 더 이상 반발하거나.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장기 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맞는 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라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책임은 자기가 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봐봐 이게 조코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해가지고 1-2년은 된다 이거야. 근데 1-2년은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무조건 피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팀장이나 뭐 군대에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뭐 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심지어 이게 슬픈 거야. 봐봐, 들어봐봐. 자, 회사나 뭐 군대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팀원 너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잖아. 근데 팀이 막 뭐 우리 같은 이제 가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5명 뭐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 팀이 막 10년 20년 가. 이거 진짜 뭐 이 사람 이미 가족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같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팀 그래봐야 뭐 1-2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바뀌잖아 팀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요행이거든. 그 운이야 운. 근데 운이야. 결국에는 이 사람은 끝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까지 못 올라. 왜냐면 이거 한계가 있기 그리고 때문에. 삶의 자유도 못 누려. 왜냐면 가족한테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아, 높은 확률로. 더더욱 안 좋죠 그러면. 가족한테는 안 그러는데 회사에서만 이런다? 이건 없어. 내가 봤을 때 회사에서 그러면 가족한테도 그래. 안에서 새는 물그릇이 밖에서도 된다. 근데 이게 나는 네가 하는 말 제일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 회사에서 꼭 이게 잘못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나를 살펴보고 가족한테도 이러고 있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지금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조던 피터슨 교수님 책 할 때 좀 길게 했잖아. 근데 이 책도 그만큼 네가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은 걸 통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제 챕터 파트 1이 끝나지 않았거든. 아 그런데 잠깐만 근데 기다려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트 3가 내면이잖아. 내면. 자기 안에서 이거는 지금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임무의 관계고. 근데 세 번째 이제 자기 내면에서 이 싸우는 애들이 있어 또. 나의 내면 이 한쪽 이제 예를 들면 아수라 백작처럼 이 하얀 우섭이는 야 천사 우섭이가 있는 거지. 우섭아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악마 우섭이는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또 거기서 균형을 잡아갈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쫙 풀어봅시다. 나 이거 깊이 있게 할 거야. 왜냐면 나 이 책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인생의 80%까지 완성시켜주는 책이라 난 믿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네가 지금 통찰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느껴져서 전달하고 너무 싶은 좋아. 게 너무 잘 정리해왔거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가. 자, 좋아. 그리고 6번째, 팀원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가치를 쓰는 경향을 보이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부서 또는 팀원들과 협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 어디 팀입니다. 혹시 그 팀장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혹시 이거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면 전달 드릴게요. 팀장 오면 부서에서 연락 왔는데 한번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뭔데? 잘 모르겠어요. 뭐 협력하자는 것 같은데 저도 내용 잘 몰라도 팀장님한테 전화드리라고 했어요. 가봐. 이렇게 돌아간다는 회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창의력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 Y가 하나도 다 없어. Y를 몰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협력 왜 해야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팀한테는 계속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 또 일 생긴다. 협력하면 또 팀장한테 또 뭐라고 한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팀장이 또 이거 빠꾸 놓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팀장한테 넘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누군가 또 시키겠지. 7번째, 전체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자, 리더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방법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더가 팀에겐 너무 신경을 안 써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첫 번째, 팀이 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팀원들의 비전이 부족하다. 두 번째, 팀원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서로 경쟁하거나 회방 노리는 시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규율도 없고 아주 서로. 세 번째, 자율성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개인과 팀 모두 권한 밖의 일을 이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해도 돼? 통제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지. 야, 됐어. 야, 팀장, 쟤 관심 없어. 이렇게 해도 돼. 야, 그거 횡령 아니야? 에이씨, 됐어. 쟤 저런 거 신경도 안 써. 네 번째, 협력에 실패한다. 마이크로 매니징 리더십 아래의 팀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항이 작기 때문에 다른 팀과 협력을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어항이 너무 커버린 거지. 리더의 정확한 지시가 없는 팀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다른 팀과 협력을 못하는 거다. 팀은 다른 부서가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전 업무에 집중하거나 팀의 전략적인 방향 또는 리더의 의도와 맞지 않은 해결책을 자꾸 몰고 늘어져. 여섯 번째, 리드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려. 모두가 리드를 하려다 보니까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그 리더는 팀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대신 의논하는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되는 토론을. 통일된 움직임 대신 개별적인 노력만을 추구하는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에서 페널티킥 찰 때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었어요. 마지막에. 그때 이강인 선수분께서 이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 그게 원래 손흥민 선수가 차는 제가 알기로는 1순위로 알고 있어요. 페널티킥은.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부담되는 페널티킥이었는데 오케이. 희찬아 네가 해. 근데 제가 항상 손흥민 선수 극찬하잖아요. 리더십으로 권한 분산을 준 거죠. 진짜. 희찬아 네가 해. 익스트리머는 진짜 거기 보면 표본인 것 같아. 살아있는 표본. 원래 항상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골 넣고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내가 넣은 거지만 우리 팀이 한 거다. 근데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또 그리고 잘못하면은 항상 잘못하면은 내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팀이 좀 오늘 실패한 거다. 오늘은 팀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몇 번. 축구 실력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이강인 선수께서 또 안타깝게 거기서 또 구설수가 올랐었어요 그때. 마지막 거 리드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모두가 리드하려다 보니 임무 수행할 사람이 없다. 이거 뭐 상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배는 이제 바다로 가야지 정상인데 상공들이 전부 다 뭐 지가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는 그 속담이 맞아요.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전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한참 성장 중인 이 회사의 새로운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러 갔다. 근데 회사가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회사는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나름 기반을 잘 다져서 가고 있긴 했는데 아직 성장 중이었기에 새롭게 승진하고 고용된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훌륭했고 직원들은 눈앞에 다가올 유명한 도약과 승진을 맞이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8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나 6주 후에 다시 가보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직원들의 사기와 열정이 사라졌다. 기회와 성공의 비전도 사라졌다. 회사의 새로운 분위기가 내려앉았다. 두려움과 불확실이라는 새로운 분위기가. 그래서 CEO가 이제 말해줬어요. 저는 저희가 출시 날짜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신 여기 온 이후에 저희 이제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생산이 멈춰버렸죠. 그 팀이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했던 팀의 책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에셜론 프론트의 기본 리더십 과정을 수료한 중간급 관리자 그룹을 언급하면서 물었다. 아니요, 전혀 아니요. CEO가 대답했다.
중간 관리자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고위 관리자들이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90페이지. 스케줄이 빡빡하군요. 일주일에 몇 번 회의를 하십니까? 근데 물어봤다. 회의는 매일 있습니다. 지금 급한 사항이 너무 많고 제가 오너십 그러니까 그 극한의 오너십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문제를 이제야 인식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내려가 첫 번째 회의실로 들어갔다. 모든 팀의 리더들이 전부 와 있었다. 나는 리더들이 대략적인 현 상황을 업데이트한 뒤 회의를 일찍 마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알렸다. 지도자급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다루고 있었다. 자, 여기서 무슨 상황이냐면 회사가 6주 뒤에 가보니까 이상한 거야. 진전이 안 돼. 뭐지 하고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CEO가 너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회의를 꽉 차워가지고 일일이 지시와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91페이지입니다. 다들 가만히 앉아서 앞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CEO의 질문에 대답할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망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들은 전혀 적극적이지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이틀이 더 지나갔다. 계속 회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이사가 이제 익스트림 오너십을 이제 강의를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익스트림 프런트가 가면은 잘못 이해한 거야. 일일이 막 야 익스트림 오너십이야. 내가 다 오너십을 내가 다 소유하겠어. 관리 일일이 다 하고 일일이 다 챙기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딱 이게 될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주춤하니까 도대체 왜 이래 해서 CEO가 너무 상세하게 회의 하나하나 다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익스트림 오너십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익스트림 오너십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액션 프런트에서 우리 익스트림 오너십 하라고 했으니까 익스트림 오너십 내가 먼저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러니까 보고해 이러면서 이제 이 CEO가 지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팀장님 우리 회사에서 팀장님 혹시 이거 물잔이요 잠깐 여기다 올려놔도 될까요? 이런 것도 허락받는 올려놔야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이러면서 해가지고 보고를 기다리는 거지. 보고하려고. 제가 여기서 잠깐 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물잔이 거슬려서요. 이렇게 이런 팀이 있을 수 있어요. 팀장 이거 혹시 세절에도 그러니까 익스트림 오너십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인 거지. 한마디로. 회사의 지도부들이 전혀 그 CEO가 이제 물었어. 자 이제 봤죠?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에셜론 프런트에서 얘기한 거죠. 확실하게 이제 인지한 거예요. 봐봐요. 회사의 지도부들이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니까요. 어떤 일도 이제 하려고 안 해요. 정말 오너십이 없어요. 그거 한탄했다. 그러니까 이 네이비시 한탄한 거야. 네이비시 승리의 기술을 읽은 그 오너가 한탄했다. 이런 익스트림 오너십이 없구나 이 자식들 이러면서 이제. 자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말을 들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중간에 요 부분까지만 했자. 대표님께서 직접 오너십을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오너십을 지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오너십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몰입해 있는 거지. 혼자서.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그거예요. 대표님께서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데 좀 과해요. 제가 과하다고요? 아니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오너십 가지라면서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더 명확하게 설명드렸어야 해요. 제 잘못인데 당연히 극한의 오너십으로 대표님은 회사의 모든 것에 책임은 져야 돼요. 하지만 모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각 팀에게 지휘권을 주고 오너십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분들이 선택을 할 때 선택권에 대한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시되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리더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즉 팀의 모든 것 움직임을 직접 지휘하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어쩌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는 욕심일 수도 있죠. 자 아래 리더가 오너십을 과하게 가지면 팀이나 하급 리더를 위한 오너십이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팀이 적극성과 진취성을 잃는 겁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동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해서 해야 될 일을 정해주길 기다립니다. 93페이지. 아, 제가 직원들을 질식시키고 있었군요. 그쵸? 숨막히게 했죠, 제가. 맞다. 아, 그러면 저 어떡하죠, 이제? 직원들에게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다시 숨 쉴 수 있게 그들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임무 계획을 구성하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임무 계획 자체를 만들라고 하고 알아서 너희들이 해봐라. 근데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만큼의 성과가 필요하다. 근데 알아서 가봐라 니네들이. 이렇게 그들이 오너십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오너십. 이를테면 그들의 업무에 진정한 오너십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실적이 엄청 치솟을걸요. 와, 정말 좋군요. 하지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회의 싹 다 없애세요. 잦은 회의는 업무가 진행 안 되게끔 하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94페이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쪽 넘어갔구나. 오너십을 너무 과하게 가졌어요. 그쵸? CEO가 깨달았다. 95페이지입니다. 몇 주 뒤 CEO는 관리 감독의 단계를 조정했다. 나는 간혹 그를 자제시켜야 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간혹 그를 자제시켜야 했고 모든 걸 자신이 맡으려는 그의 성향을 없애야 했다. 그러니까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또 알려줘도. 어느덧 그는 스스로를 점검했고, 그러니까 어느덧 그는 스스로를 점검했다는 건 디테치했다는 거고, 그 결과 고위 지도부의 리더십과 나머지 팀원들의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몇 주 내에 그들은 완전히 변했다. 이 CEO도 참 나이가 많았을 텐데 CEO가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도 자의식과 이 디테치가 안 되고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근데 인간은. 이건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 뭐야, 자의식이라는 개념을 알고 모르고 차이일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중학생이나 이런 모르겠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냥 자의식 개념이, 아, 자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러면서 가르쳐 주면은 그때부터 연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것에 주인의식을 지니는 데 권한을 주다. 저 이거는 메시지는 충분히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 그 뭐야,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아니 1시간 46분인데 어어. 자, 보시면 이게 앞에가 길어요. 맞아. 우리가 서문을 거의 한 20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깐 요거 그러면은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조금 한번 끊었다가 근데 이제부터 빨라질 건데 나는 근데 지금 이 속도는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런 마음에 들어요? 속도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한번 끊었다가 예를 들면 너무 길게 하면 루즈일 수도 있으니까. 1시간 47분. 어. 그러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